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요즘 이 나라의 명운을 쥐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아닙니다. 그들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은 잘 굴러갈 겁니다. 물론 영민한 지도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없다 하여 대한민국이 곧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다릅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의 대권 도전을 두고 초현실주의적이라고 하면서 실제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그의 재판은 멈출 수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대통령직도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기 좋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초현실적인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배운 자들은 하나같이 폭풍을 만난 풀처럼 들어누울 것입니다. 아첨꾼들이 넘쳐날 것이며 포퓰리즘은 이 나라를 다시 아시아의 변방으로 처박히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 정당이 되어 재정을 허물 것이며 기업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은 초토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요? 무엇보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까?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언론인을 비롯한 지식인 그룹의 탓이 크지만 무엇보다도 법조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중직해야 할 법조인들은 알량한 권력 앞에 줄을 서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요즘 이재명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의 처신을 보십시오. 이재명의 재판은 질질 끌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 피로도만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반대당 국민의힘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힘 거야 맞설 전략도 투지도 없는 웰빙 귀족당 DNA 더 심해졌다. 이게 동아일보 인터넷판 어제 기사 제목입니다. 웰빙당, 흔히 하는 말이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문제되는 3개 상임위를 포함해서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밤 오선 나경원은 밤샘 농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추경호는 굳이 민주당이 표결을 마칠 때까지 있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음날 의총을 기약하자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은 의원들은 무슨 밤샘이냐며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국민의힘은 이처럼 무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제 온실속 화초 혹은 책상물림 이렇게 부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책상물림이라지만 이번 22대 국회는 역대 최약체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거야에 맞서 정치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개할 전략도 투지도 없는 웰빙 귀족당 DNA가 더 심해졌다. 여하튼 국민의힘은 11일부터 사흘 연속 의총을 열었습니다. 사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사흘 모두 오전 10시에 의총을 시작해서 점심 식사 직전에 그러니까 낮 12시 전에 칼같이 끝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 숫자까지 셌습니다. 13일 의총 말미엔 108명 의원 중에 57명만이 의총장을 지켰다.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게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당이었다면 진작 국회 광장에 나가 밤샘 투쟁을 벌였을 텐데 절박함이 없는 귀족당의 한계다. 그렇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절박함을 드리는 분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당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쉽게 말해서 기껏 주장하는 것이 거부권 주장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5번째. 지금까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합의 33부, 합의 34부가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재판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부터 위정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열렸지만 이재명은 여의도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이게 제3자 뇌물수수입니다. 그리고 외국간 거래법 위반,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재판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길이 잡히겠죠. 이 사건 관련자들은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처럼 모조리 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서울중앙지법 판사 유창훈은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각을 했습니다. 같이 영장을 청구했던 범죄 내용 중에 위정교사는 인정이 된다는 결정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번 기소는 그 구속영장 기각이 있은 지 9개월 만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범죄 내용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에 있던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을 했던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 이게 당시 환율로는 약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달러 1,200원 시대니까 말입니다. 이 500만 달러를 상방울 김성태가 대납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요건 당시 환율로 약 35억 원이 됩니다. 이 300만 달러를 상방울 측이 북한에 송금을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검찰은 상방울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재명과 함께 이미 징역 9년 6월을 받은 이화영을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그리고 김성태를 뇌물 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아마도 재판 준비 기일이 지나면 우리는 이재명과 이화영, 김성태가 법정에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침묵을 하던 이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재명은 좀처럼 기자들에게 답변을 잘 하지 않죠.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만 입을 꾹 닫고 서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은 이틀 전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장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길 바란다. 검찰이 장작 수준이다. 소스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제 소스를 누가 쓰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모두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스를 검찰이 쓰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서 소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검찰은 10일 이재명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당시 그의 지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앞으로 이 표현은 여러 법원에서 문제가 될 때마다 원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지사를 표현을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사무와 도정을 총괄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 이는 이재명의 결재 없이는 어떤 경기도 대북 사업도 진행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화영 정결로 대북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찰은 특히 상방울그룹이 불법 대북 송금 대가로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했던 만큼 이재명을 이 사건의 유일한 수혜자를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한 공소장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정결권 범위에 관계없이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강조했다.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중요사항인 대북사업에 대해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이재명은 이를 승인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제 이화영의 1심 판결문입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된
이화영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재명이 지난해 9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봤습니다. 이재명은 그 진술서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이라는 500만 달러는 상방울이 북측과 체결한 대북경협 사업의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상방울 자신이 대북 사업을 한다고 그 대가로 500만 달러를 준 것을 왜 우리 경기도와 연결시키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화영의 요청으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상방울이 2018년 12월경에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경협 사업 내용이 기존 상방울 사업과는 결이 아주 달라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취지입니다. 원래 상방울은 내복을 파는 회사죠. 그러니까 상방울이 추진한 대북 사업은 그 내복 파는 내복과는 결이 아주 다른 겁니다. 검찰은 2019년 1월 상방울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화영의 출장 계획서를 이재명이 결재를 하고, 그리고 이화영이 이후에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점도 이재명의 주장과 배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북측에 금품 제공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검찰은 김성태가 당시 북한과의 협약 체결 후에 이재명과의 통화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도 공소장에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검찰에 제출했던 진술서 내용입니다. 이재명은 이 진술서에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합니다. 상방울이 북한 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월에서 12월은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받은 후라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 이 고등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직후라서 야 이제 이재명이 정치 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그런 판에 무슨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냐 이런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의 방을 8차례나 들락거리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죠.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6일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5일 후에 북한에 발송된 경기도 공문에 주목을 합니다. 바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아서 모두 다 끝났다는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대북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경기도는 9월 10일자 그 공문에서 태풍 피해 복구 협력을 위한 이재명의 방북을 북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11월엔 민족협력사업회의를 명목으로 재차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이화영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 변경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 만큼 항소심 선고로 방북 추진에 장애가 발생됐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검찰은 이화영이 그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경비는 벌크캐시, 이 벌크캐시는 뭉칫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경비는 벌크캐시 한도가 있다고 말한 점을 주목합니다. 이를 상방울이 대납한 방북 비용을 암시한 정황 증거라고 보고 공소장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이화영이 인터뷰에서 물밑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북 협상을 해왔다고 한 만큼 이재명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는 게 바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어떻든 이제 이재명이 받는 재판은 4건이 됐습니다. 이 중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그리고 위증교사 재판은 멀지 않아 1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난해 5월 시작한 대장동, 그리고 나중에 병합이 됐죠.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이 합의 33부의 사건들은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이 워낙 많고, 특히 대장동 사건이 그렇습니다. 워낙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해서 1심에만 앞으로 1년 이상, 아니 2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집중 심리를 하지 않으면 이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게 사실 오늘 방송의 주 내용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이화영을 재판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화영의 재판을 아주 냉정하게 다룬 것으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징역 9년 6월이 나는 많은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야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진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 뒤이어 부인한 내용은 이재명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내용일 것입니다.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이는 비록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 추진했던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은 비난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판시입니다. 지난번 법관 인사이동으로 또다시 재판부가 변경될 뻔했는데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앞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이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가 된 전 성남시장 은수미, 이 은수미를 징역 2년에 처했고 법정 구속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후임자였죠. 또 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화천대유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의회의장 최윤길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로 거의 풀어주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화영의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해봤던 때문에 이재명의 이번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은 속력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이재명 재판처럼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진행은 굉장히 빨리 될 겁니다. 이화영에 대해 1년 8개월 동안 심리하면서 증거관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따로 기소된 김성태 전 상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도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지난해 5월부터 재판을 해왔는데 최근 심리를 마쳤습니다. 이 김성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은 7월 12일입니다. 제3자 뇌물 공여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런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이화영의 재판이 왜 2년씩이나 걸렸을까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화영은 작년 10월에도 또 재판을 끄는 짓을 했죠.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각을 하니까 항고를 하고 또 재항고를 하고 이래서 77일 동안 재판이 멈췄습니다. 이 기피 신청은 말씀드린 대로 항고, 재항고를 거쳐서 대부분에서 이유 없다 이렇게 최종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든 이재명은 지금 최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아마 수원지법 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앞으로 심리를 할 제3자 뇌물수수 어쩌면 이 범죄가 이재명을 가장 먼저 궁지에 쳐넣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은 이화영에게 선고된 징역 9년 6월이 병력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 재판부에 자신의 운명이 걸렸으니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지금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고위원 회의 때 고함 소리가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이재명의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하나같이 논란만 키울 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한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하자 즉각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주도를 해서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그리고 표적 수사 금지법 요 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이런 법안을 무더기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법안들이 꽤 있는데 이 세 법안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은 내지 않고
이런 법안은 정말 빠르게 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정진상을 변호를 했던 이근태 등 50명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표적수사금지법은 아주 재밌는 법안입니다.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표적수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표적수사가 의심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했습니다. 이근태가 13일 김우진 유튜브에 출연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검찰이 표적수사를 정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파지 않나.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대장동 변호사들도 사실 정치 검찰로 불리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고검장 출신들이 일제히 이재명을 변호를 하고 뭐 그 대가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제히 공천을 받아 국회 의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든 이번에 제출된 그 법안은 이재명과 조국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정진상의 변호인인 김동아가 10일 대표 발의한 검찰수사조작방지법. 이 법은 이번 대북송금 사건을 개정한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해 조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검사실을 부르지 말고 수용되는 사람은 교도소로 가서 조사를 해라. 참 재밌는 법안입니다. 이번 대북송금 의혹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은 검찰청사 내에서 술자리 진술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죠. 지금 김동완은 바로 그 주장을 믿는 겁니다. 검찰청에서 구속된 이화영이 수사관들과 술을 마셨다. 이 법안은 그래서 더욱 치졸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12일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이 대표 발의한 비사실 공표 금지법은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사실을 공표, 유포, 누설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줄곧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비사실 공표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 비사실 공표를 원천적으로 막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6월 3일 이승윤이 대표 발의를 했던 대북송금특검법은 당 차원에서 아마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법안 발의뿐 아니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 후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지금 전방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의 판결문을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입니다.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다.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그리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편파적인 사실 인정, 설득력이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판사 탄핵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법조인들은 무조건 탄핵하고 보겠다. 이런 주장입니다. 대책단장인 민영배는 기자회견 후에 백브리핑에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요, 누가 누굴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저는 가끔가다 혼란을 느낍니다. 원내대표 박찬대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한 뒤에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당 내에서는 미국의 주법원처럼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 선출제를 염두에 둔 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법원의 판사들은 주로 선출을 하죠. 특히 소년법원 판사들 이런 경우도 선출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김용민이 준비한다는 법안입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사건 당사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법이 그것입니다. 이게 아마 형법 123조 그리고 직권남용죄에 붙여서
123조의 뭐 1 이런 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법 왜곡죄. 그 형법 개정안입니다. 도대체 제 정신들인가요? 고려대 로스쿨 교수 장영수의 말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온갖 종류의 법안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만 덮여주는 하책이다. 정말 하지하책입니다. 정말이지 이런 법 왜곡죄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침이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수사검사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 같은 민주당의 정치적 횡포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나 이런 말이 이성을 잃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들릴까요?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특별위원회를 꾸려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아무런 성과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